옛날 옛적 인조 임금의 말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조선 땅에는 흉년이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경기 남쪽 끝자락 연곡현이라는 작은 고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세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쌀 한 선만도 못한 세상이로고.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난한 고을 한 구석에 나라 전체를 뒤흔들 피 한 방울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연곡현과 나 뒤편 허름한 움막에 16살 계집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관아 소속 노비로 태어난 몸이었지요. 연화는 병약한 어미 덕분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매일 관아에서 빨래와 허드레시를 하며 굶주림과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한 성품 속에 눈치 빠른 면이 있었고 여린 마음 깊은 곳에 남모르는 속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에 쌀알만 한 붉은 점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미는 그 점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연화의 삶에는 세 사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든 어미 덕분이었습니다. 이름마저 천한 어미는 늘 기침을 하며 누워 지냈지요. 둘째는 연곡현의 실세 윤첨지였습니다. 아전과 토호를 쥐락펴락하는 윤첨지는 유난히 연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경계와 탐욕이 섞여 있었지요. 셋째는 장날마다 약초를 사주던 떠돌이 의원 문서방이었습니다. 문서방은 늘 연화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어미의 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리 집안에 몰락한 선비 강도령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달 금은밤이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머리에는 달빛처럼 빛나는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여인은 연화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은 여기 있지 않다. 그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연화는 꿈에서 깨면 가슴이 먹먹했고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곤 했지요. 어느 날 꿈에서 여인이 낯선 말을 했습니다. 옥첩, 옥첩을 찾아라. 옥첩이 무엇인지, 왜 찾아야 하는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연화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어미가 기침 끝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급히 문서방을 불렀지만 문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그날 밤 어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배에 조각을 손에 쥐어주며 간신히 말을 이었지요. 연화야, 서쪽 뒷산에 가거라. 돌아 눕는 바위, 와석 밑을 찾아라. 거기에 내 목숨값이 있다. 연화는 어미의 말뜻을 묻고 싶었지만 어미는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어미 덕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화는 홀로 남았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연화는 밤중에 서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연화는 마치 누운 사람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와석이었습니다. 연화는 바위 밑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흙을 파내자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지요. 오칠한 작은 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습니다. 함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하나는 낡은 명주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대부분 지워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녀였습니다. 아니,
비녀의 반쪽이었지요. 달빛처럼 희고 아름다운 비녀는 가운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에 쥔 비녀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비녀를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가려던 연화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아까 지나온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연화가 당황하여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삿갓을 쓴 노인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구부정한 등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낯선 노인의 등장에 연화는 놀라 몇 걸음 물러섰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산을 떠도는 객승이니라. 노인은 삿갓 아래로 연화를 한참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내 뿔이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작은 나무패 하나를 쥐어주었지요. 때가 되면 이것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연화가 나무패를 받아보는 사이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패에는 작은 글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자였지요. 연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안개는 걷히고 산 아래로 가는 길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튿날 연화가 산에 다녀온 사실을 윤첨지가 알아챘습니다. 윤첨지는 연화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루에 꿇어앉은 연화를 내려다보며 윤첨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 어미가 무엇을 숨겼느냐? 산에서 무엇을 찾아왔느냐? 연화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저 어미의 묘를 둘러볼 곳을 살피러 갔을 뿐이옵니다. 윤첨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밤마다 연화의 움막을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함과 비녀를 치마 속 깊이 감추고 나무패는 목에 걸고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연화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문서방이 연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터 뒤편 인적 없는 곳으로 데려간 문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서방이 말을 이었지요. 그들은 단순한 토호가 아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자들이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내게 있는 듯하구나. 문서방은 연화의 어깨에 드러난 붉은 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지요. 이 자국, 예전 궁중에서만 보던 표식과 닮았구나.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쇄골을 가렸습니다. 문서방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무엇을 가졌든 조심해야 한다. 권력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어둡다. 함부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만 갔지요. 어미는 대체 누구였을까? 나는 정말 그저 노비의 딸일 뿐일까? 연화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무렵 강도령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강도령은 서리 집안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관아에서 문서를 베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관찰이 빠른 강도령은 일찍이 연화를 눈여겨보았지요. 강도령은 연화의 움막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연화,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 연화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강도령의 차분한 눈빛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작은 약초 주머니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초다. 밤에 베개 밑에 두고 자거라. 연화는 강도령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강도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로 위로할 줄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약초 주머니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관아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느라 야단법석이었지요. 연화도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 앞에 섰을 때 연화는 열기가 이상하게 비켜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불이 연화를 피하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목에 걸린 나무패가 뜨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연화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불길은 신기하게도 연화 주위로 갈라졌습니다. 연기조차 연화의 앞을 비켜갔습니다. 창고 안쪽 무너진 기둥 아래에서 연화는 철로 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뜨거웠지만 연화의 손에는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았지요. 연화가 상자를 품에 안고 나오자 그제야 불길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사람들은 불길 속에서 멀쩡히 나온 연화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첨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움막에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연화가 비녀 조각으로 문양을 맞추자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상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옥첩을 베낀 문서 조각이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글자는 또렷했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세자 모모의 혈맥. 그 아래에는 몇 글자가 더 있었으나 찢겨져 나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녀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연화가 가진 조각과 정확히 맞물리는 모양이었지요. 연화는 두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비녀는 완전한 모습을 되찾았고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연화의 손은 떨렸습니다. 폐세자라니. 나는 대체 누구인가? 연화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노비의 딸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미가 숨기고 지켜온 비밀, 그것이 이제 연화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지요. 다음 날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울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강도령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처음으로 강도령에게 털어놓았지요. 비녀와 문서 조각 그리고 나무패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강도령은 한참 동안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증거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강도령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진짜 기록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어미가 왜 너를 숨겨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요. 그날 저녁 문서방을 찾아가 한양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문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양 남대문 안쪽에 월등 주막이라는 곳이 있다. 달 모양 등을 단 주막이니라. 거기 주인을 찾아가거라. 한양으로 떠나기로 한 날 밤, 연화와 강도령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움막 문이 벌컥 열리며 윤첨지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장정넷이 따라 들어왔지요. 윤첨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강도령이 연화를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오? 윤첨지는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느냐? 나는 단순한 아전이 아니다. 조정의 실세 윤상서 대감의 사촌이니라.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첨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폐쇄자 사건이 있었지. 그때 증거를 지우는 일을 우리 집안이 맡았다. 그런데 미처 찾지 못한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로구나. 윤첨지의 눈에 탐욕과 살기가 어렸습니다. 그 문서와 비녀는 왕을 바꾸는 칼자루나 다름없다. 내 어미는 그것을 알고 너를 숨긴 것이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윤첨지가 손짓하자 장정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도령이 연화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달아나. 연화는 주저했지만 강도령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연화를 본 윤첨지는 혀를 찼습니다. 저 계집애를 놓치다니. 하지만 괜찮다. 윤첨지는 강도령을 묻게 하며 말했습니다. 이 선비 놈을 데려가거라. 저 계집애가 소중히 여기는 자인 듯하니 미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강도령은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가 무사히 도망갔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윤첨지는 마을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노비 연화는 즉시 관하로 출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도령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숲속에 숨어있던 연화는 그 방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사랑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강도령을 구하려면 모든 것을 내주어야 했고 진실을 지키려면 강도령을 버려야 했지요. 사흘 밤낮을 고민하던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관하로 갔습니다. 윤첨지는 비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현명한 선택이다. 비녀와 문서를 내놓거라. 연화는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화는 비녀를 단단한 돌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비녀는 다시 두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 윤첨지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계집애. 연화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둘로 나뉘면 한쪽만으로는 칼이 되지 못합니다. 한 조각은 대감께 드리지요.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연화는 비녀 한 조각을 윤첨지에게 던지고 나머지 한 조각은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문서방이 준비한 사람들이 강도령을 구출했습니다. 연화와 강도령은 그 길로 한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연화와 강도령은 남대문 안쪽 월등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달 모양 등이 걸린 허름한 주막이었지요. 주막 주인에게 나무패를 보이자 주인은 깜짝 놀라며 뒤편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연화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살아 계셨구나. 노인은 자신을 백노인이라 소개했습니다. 예전 궁중에서 폐쇄자를 모시던 내관이었지요. 백노인은 나무패에 의해 자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문양은 폐쇄자 저하께서 친히 새기신 비밀 부호입니다. 저하께서는 당신의 혈육을 지키기 위해 이 표식을 남기셨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폐쇄자의 피를 이은 자입니까? 백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쇄자 저하께서는 억울하게 몰락하셨지요. 저하의 부인께서는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인 덕분이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강도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백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달이 정수리에 걸리는 시각, 그때 대궐 정문 앞에서 상소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 비밀 통로를 알고 있으니 거기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백노인의 안내로 연화와 강도령은 궁궐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오르는 시각, 연화는 문서를 손에 쥐고 대궐 정문 앞에 섰습니다. 파수꾼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연화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폐세자의 혈육이 억울함을 호소하나이다. 그 목소리는 고요한 밤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의 외침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모였고 결국 임금께서 직접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어전에 무릎 꿇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와 비녀 조각을 바쳤습니다. 대신들이 문서를 살펴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분명 옥첩의 기록을 베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녀는 선왕께서 폐세자에게 하사하신 물건이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그대는 스스로를 누구라 여기는가? 연화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폐세자의 핏줄이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옥좌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어미가 왜 소녀를 숨겨야 했는지 그 진실만을 알고 싶을 뿐이옵니다. 이때 늙은 대신 하나가 나섰습니다. 전하, 신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폐세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 가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증거를 없애려 했으나 일부가 살아남은 것이옵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연화는 현 임금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몰락한 폐세자의 유복한 피였던 것이지요. 즉, 연화의 존재는 단순한 공주 찾기가 아니라 정통성 논쟁을 불러올 가장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윤첨지와 윤상서의 죄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폐세자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려 했던 주범이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상서는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윤첨지는 더 무거운 죄를 받아 사약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폐세자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임금은 연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폐세자의 혈육이 분명하다. 원한다면 궁궐로 들어와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녀가 궁에 들면 또 다른 피가 흐를 것입니다.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끝이 없사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미처럼 누군가를 돕고 강도령과 함께 바르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다. 다만 후일을 위해 신분은 회복시켜 주겠노라. 연화는 양인의 신분을 얻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신분을 숨긴 채 문서방과 함께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기로 한 것이었지요. 강도령은 벼슬을 마다하고 서리로 남아 억울한 문서를 바로잡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연화는 작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달빛 비녀의 반쪽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첨지가 가진 다른 반쪽은 조정에서 회수하여 연화에게 돌려주었지요. 연화는 두 조각을 맞춰 완전한 비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녀 반쪽을 우물물에 띄웠습니다. 비녀는 물 위에 떠서 달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강도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비녀를 흘려보내는 거요? 연화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핏줄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사람을 귀하게 하지요. 이 비녀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흘려보내려 합니다. 우물에 비친 달이 물결에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둥글게 고였습니다. 연화는 강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혈육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말이지요. 옛말에 귀천을 가리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높은 핏줄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빛나는 삶을 택했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고귀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